여러분은 사람이 언제 가장 절박해지는지 아시나요? 제 생각에는 배가 너무 아픈데 화장실이 안 보일 때라고 생각해요. 특히 차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신호라도 온다면 정말 너무나 절망적일 것 같아요. 다들 그런 경험 한번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즘 말이 많은 주한미군 여성입니다. 멀리서 봐도 군복 입은 여성은 강인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군인도 사람인지라 배가 아플 때는 모두가 같은 심정이겠죠. 그녀도 급하게 온 신호에 간신히 찾은 화장실에 들어갔지만 초면인 한국 남자가 쾅 소리와 함께 화장실 문을 박살냈다고 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누가 더 절박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절박했던 첫 만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하퍼 브라운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에서 자란 29살이고 한국에 파견된 지 이제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주한미군이에요. 미국에서의 제 생활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단백질 위주의 식단, 규칙적인 루틴, 체력 단련, 그리고 임무 중심의 사고방식이 전부였어요. 매일 같은 시리얼에 같은 우유를 넣어 먹고 점심엔 샐러드와 구운 닭가슴살, 저녁엔 스테이크나 연어를 먹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받은 신선한 충격은 다름 아닌 음식이었어요. 부대 근처 식당에서 처음 맛본 된장찌개의 그 깊고 구수한 맛, 김치의 톡 쏘는 매콤함과 아삭함까지.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재료와 조리 방식이었는데도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맛이 있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부드럽고 짭조름하면서도 따뜻한 그 맛에 어느새 저는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어요. 처음 일주일 동안은 부대 식당에서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료가 부대 밖 한식당을 추천해주더군요. 조금 걸어가면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작은 식당이 있다고 거기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그 다음 주부터 점심시간마다 그 식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메뉴판을 읽는 것도 어려웠고 주문하는 것도 손짓 발짓으로 겨우 해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매번 갈 때마다 그 맛이 조금씩 달랐다는 겁니다. 어떤 날은 김치가 더 신맛이 났고 어떤 날은 국물이 더 진했어요. 미국에서는 맥도날드든 서브웨이든 항상 똑같은 맛이 나오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그날그날의 기분에 따라 음식 맛이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처음엔 불편했는데 점점 그런 변화가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어떤 맛일까 하는 설렘 같은 게 생겼습니다. 식당 사장님도 제가 자주 오는 걸 눈치채셨는지 어느 날부터는 제가 들어서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한국말은 서툴렀지만 저도 열심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항상 김치찌개에 작은 반찬들을 더 많이 주셨고 가끔은 제가 못 먹을 것 같은 매운 음식이 나오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기도 했어요. 처음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점차 따뜻한 배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친절이었어요. 식당에 다닌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이미 그곳에 단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저를 알아보고 가끔 고개를 끄덕여 인사해 주셨어요. 어떤 날은 옆 테이블 아주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을 몸짓으로 설명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한국 음식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김치찌개뿐만 아니라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그리고 각종 나물 반찬들까지. 특히 콩나물 무침의 그 아삭한 식감과 은은한 참기름 향은 정말 중독적이었어요. 미국에서 먹던 음식들이 이제는 밋밋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부대 동료들은 제가 한국 음식에 빠진 걸 신기해했어요. 대부분의 미군들은 햄버거나 피자 같은 서양 음식을 고집하는데 저는 오히려 한국 음식을 더 선호하게 되었으니까요. 어떤 동료는 제가 김치 냄새를 풍긴다고 농담하기도 했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점심시간에 그 식당을 찾았어요. 오늘은 특별히 김치찌개가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김치가 적당히 익어서 신맛과 단맛의 균형이 완벽했고 돼지고기도 부드럽게 잘 익어 있었어요. 두부는 국물을 머금어 촉촉했고 대파의 향긋함까지 더해져서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한 그릇이면 충분했는데 오늘은 너무 맛있어서 한 그릇을 더 시켰어요. 사장님이 놀라신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지만 곧 웃으시며 두 번째 그릇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배가 불룩할 때까지 먹고 나니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이런 맛을 미국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사장님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식당을 나섰어요.
부대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였는데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아서 천천히 걸으며 한국의 거리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작은 카페들, 편의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까지. 모든 게 미국과는 달랐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한국에 온 지 벌써 3개월이나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았어요. 특히 음식 부분에서는 완전히 한국 스타일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대까지 절반쯤 왔을 때 갑자기 배가 이상하다는 신호가 왔어요. 처음엔 그냥 배가 부른 느낌인 줄 알았습니다. 김치찌개를 2그릇이나 먹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걸음 더 걸으니까 그게 단순한 포만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뱃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소화가 잘 안 되는 정도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마치 뱃속에서 뭔가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 이건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 무렵 정말 갑작스럽게 복통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뱃속에서 폭풍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참을 만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졌습니다. 배가 꼬이는 듯한 통증과 함께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살 때도 가끔 배탈이 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고 강렬한 건 처음이었어요. 아마도 평소보다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김치의 자극적인 성분이 제 위장에 영향을 준 것 같았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서서 심호흡을 해봤지만 복통은 더욱 심해졌어요. 이제는 정말 참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만 제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때 제가 깨달은 건 미국과 한국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길 어디서든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아니면 대형마트를 찾아 들어가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공공화장실 표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있다고 해도 온갖 제약 조건들이 붙어 있었어요. 어떤 카페는 앞에 작은 간판으로 화장실은 음료 주문 고객만이라고 써 있었고 어떤 건물은 출입문 비밀번호 필요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문구들이 제게는 절망처럼 다가왔어요. 한국어로 화장실이 뭔지는 알았지만 급한 상황에서 정중하게 부탁하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소에 배운 기본적인 인사말 정도로는 이런 급박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복통은 점점 심해졌고 저는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이제는 걷는 것도 힘들 정도였어요. 길을 걸으면서 주변 건물들을 하나씩 살펴봤지만 어디가 들어가도 되는 곳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카페들은 대부분 손님만 이용 가능해 보였고 작은 상점들은 화장실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정말 다행히도 한 남자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짙은 정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인상이 참 친근해 보였어요. 아마 제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뭔가 이상해 보였나 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겨우 손짓으로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배를 가리키면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그제야 제 상황을 이해한 그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가 여러 건물 사이를 오가며 뭔가를 확인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 정말 친절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낯선 외국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발품을 팔아주다니. 미국에서도 이런 경험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그가 저를 손짓으로 불렀어요. 저는 아직 걸을 수 있는 힘이 남아있어서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가 찾아낸 곳은 좀 낡아 보이는 4층 건물의 1층이었어요. 작은 간판들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걸 보니 여러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 건물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건물 안으로 안내했고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을 가리켰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구원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화장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계 상황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드디어 화장실에 앉을 수 있게 된 저는 마치 삶의 위기를 넘긴 것 같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간절한 순간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와준 그 남자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안도의 순간도 잠시였어요. 볼일을 마치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휴지가 없었어요. 휴지통도 비어 있었고 화장지 거리에도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물티슈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 순간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공공화장실에는 항상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당연하지 않았나 봅니다. 아니면 제가 들어간 화장실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양말을 벗어서 사용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나가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혹시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문 너머로 소리를 쳤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말했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어서 점점 목소리를 높여가며 몇 번 더 외쳤어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이럴 때 한국어로 뭐라고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영어로 계속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더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쾅 하는 큰 소리와 함께 화장실 문이 부서지면서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질렀어요. 눈앞에는 아까 저를 도와준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고 저는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순간에 정적이 흘렀고 그는 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한 소리를 듣고 급하게 문을 열려다가 부서뜨린 거였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듣고 더욱 당황한 표정으로 급하게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정말 어이없는 상황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잠깐 후 조용히 문틈으로 하얀 두루마리 하나가 굴러 들어왔습니다. 화장지였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웃긴지도 알았고 동시에 이 낯선 사람이 얼마나 친절한지도 깨달았어요. 화장지로 급한 일을 해결하고 나서 저는 천천히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 남자가 아직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머쓱한 표정으로 마주 섰습니다. 저는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가며 어설프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으며 오히려 자신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낯선 외국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도와주다니. 물론 문을 부순 건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 마음만큼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그 남자의 첫 만남은 끝났어요. 당시에는 그냥 우연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이것이 우리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시작된 만남이라니 정말 누가 믿겠어요? 하지만 때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음식을 먹을 때마다 조금 더 조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항상 주변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후 저와 그 남자는 서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채로 서 있었어요. 부서진 문은 그대로 삐걱거리며 반쯤 열린 채였고 저희 둘 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때 건물 어딘가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곧 한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그분은 이 건물의 경비원인 듯 했습니다. 부서진 화장실 문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저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제대로 답변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그 남자가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해드렸어요. 경비 아저씨는 처음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부서진 이유가 휴지 때문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정중하게 상황을 재설명하자 점차 이해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군가는 이 문 수리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급하게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이라는 걸 말씀드리니 경비 아저씨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아마 외국인이고 특히 미군이라는 신분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되셨을 거예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수리비를 제가 부담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 남자도 자신이 문을 부순 장본인이니까 함께 책임지겠다고 말했어요. 경비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일단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하셨습니다. 수리업체에 문의해서 비용을 알아본 다음 연락드리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제 전화번호를 적어드렸고 그 남자도 마찬가지로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그때서야 저희는 서로 자기소개를 하게 되었어요. 그의 이름은 김혁준이었고 이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회사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간단히 제 이름과 신분을 소개했어요. 혁준 씨는 생각보다 영어를 잘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였어요. 저도 서툰 한국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어색하지만 나름대로 소통이 되는 게 신기했어요. 경비실에서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고 나서 저희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각자 갈 길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왠지 바로 헤어지기가 어색했어요.
혁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로 인해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제가 괜찮은지 걱정된다고 했어요. 저는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혁준 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그리고 문 부순 것도 저 때문이니까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서로 미안하다, 고맙다 하며 몇 분을 더 서 있었습니다. 결국 혁준 씨가 제안했어요. 수리비 문제도 있고 이런 이상한 상황에서 만났으니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떻겠냐고요. 저도 그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처에 작은 카페가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향했어요. 카페는 아담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저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각자 음료를 주문했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해서 날씨 이야기나 간단한 일상 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혁준 씨는 정말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설명하기 어려워하면 영어로 바꿔서 물어봐 주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오늘 제가 겪은 화장실 문제 같은 것도 한국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미국 생활과 군대 생활에 대해 간단히 말해드렸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 한국 음식이 맛있어서 자주 먹는다는 것, 하지만 가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까지. 혁준 씨는 제 이야기를 재미있어하며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혁준 씨는 점심시간에 잠깐 나왔다가 제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도와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는데 일단 화장실부터 찾아드리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했대요. 저는 정말 고마웠다고 다시 한번 표현했습니다. 낯선 외국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사람이 흔하지 않다고요. 혁준 씨는 별거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었어요. 카페에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혁준 씨는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고 평소에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군대 생활과 한국 적응기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드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부대로 돌아가야 했어요. 혁준 씨도 회사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혁준 씨가 말했어요. 수리비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리겠다고, 그리고 혹시 한국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요.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런 친절함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저도 혁준 씨에게 뭔가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일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혁준 씨라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일이 없었다면 평생 만날 일이 없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요. 부대에 도착해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늘 일을 상관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화장실 문을 부쉈다는 건 분명히 보고사항이긴 한데 그 경위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정직하게 보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직속 상관을 찾아가서 오늘 일을 간단히 보고했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 배탈이 났고 화장실을 찾다가 한국인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이 부서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수리비는 제가 부담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상관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치지 않았는지 물어보시더군요. 다행히 큰 문제 삼지 않으시고 앞으로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일이니까 부대 내에서는 굳이 떠들고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상관이 이해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대 내에서 이 일이 소문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다음 날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소문이 났는지 몇몇 동료들이 저에게 오늘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일 없었다고 대답했는데 점점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한국인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카페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저는 단순히 도움을 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사람들은 더 흥미로워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군가가 오늘 일을 SNS에 올린 거예요. 정확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미군 여성이 화장실에서 난리를 쳤다는 식으로 과장되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테러리스트라는 별명까지 붙었어요.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부대 내에서도 이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재미있어하며 웃었지만 어떤 이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특히 몇몇 남자 병사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인 남자와 엮였다는 소문 때문에 이상한 추측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화장실에서 도움받은 것뿐인데 마치 무슨 불순한 관계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정말 스트레스였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받은 것뿐인데 왜 이렇게 소문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혁준 씨에게도 미안했습니다. 그분은 순수하게 도움을 준 것뿐인데 이상한 소문에 휘말리게 될까봐 걱정되었어요. 며칠 후 경비 아저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수리비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문 전체를 교체해야 해서 비용이 좀 든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혁준 씨에게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혁준 씨와 다시 만나서 수리비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경비실에서 만났는데 혁준 씨가 미안해하며 자신이 더 많이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반씩 부담하자고 했어요. 결국 협의해서 비용을 나누어 지불했습니다. 일 처리를 마치고 나서 혁준 씨가 제게 물었어요. 혹시 부대에서 이번 일로 문제가 되지 않았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좀 복잡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혁준 씨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저희는 근처 카페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난번보다 훨씬 자연스러웠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혁준 씨는 정말 사려깊고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국 생활에서 어려워하는 점들을 잘 이해해 주었고 실용적인 조언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저는 점점 혁준 씨와 대화하는 시간이 좋아졌어요. 부대에서의 스트레스를 잠시 잊을 수 있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혁준 씨도 저와 이야기하는 걸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부대로 돌아갈 때마다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일부 동료들은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봤고 간혹 노골적으로 불쾌한 농담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무시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혁준 씨와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저는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대에서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웃음거리 정도로 여겨졌던 화장실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왜곡되고 과장된 형태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저에 대한 소문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단순히 화장실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어느새 불순한 만남으로 둔갑해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은 대놓고 저를 향해 시선을 보내며 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몇몇 남자 병사들의 태도가 문제였어요. 처음엔 가벼운 농담 정도였는데 점점 더 노골적이고 불쾌한 내용으로 발전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 일부러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저에게 들리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느 날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몇 테이블 떨어진 곳에서 제 얘기를 하는 게 들렸습니다. 화장실에서 한국 남자와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요즘 주한미군 여자들이 다 임신해서 전역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단순히 도움을 받은 것뿐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혁준 씨에게 미안했어요. 그분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도와준 것뿐인데 이상한 소문에 휘말리게 된 거잖아요. 며칠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예 대놓고 저를 놀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제가 지나가면 일부러 화장실 얘기를 꺼내거나 한국어로 이상한 말들을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저도 그게 무슨 뜻인지 대충 알 수 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동료 여군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부는 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봤지만 일부는 오히려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자신들까지 이상한 소문에 휘말릴까봐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어요. 업무 시간에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뭔가 말하면 동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저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는 점점 위축되었어요. 혁준 씨와 만날 때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보고 또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낼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혁준 씨는 그런 제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더욱 배려해 주었어요.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곳에서 만나자고 제안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혁준 씨와의 만남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부대에서의 스트레스가 심해질수록 혁준 씨와 보내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분과 이야기할 때만은 제가 온전한 저 자신이 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혁준 씨가 제게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정말 괜찮은지, 너무 힘들면 만남을 잠시 중단하는 게 어떨지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 걱정을 해주는 혁준 씨야말로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거요. 저는 혁준 씨에게 말했어요. 힘들긴 하지만 이겨낼 수 있다고, 그리고 혁준 씨와의 만남이 오히려 큰 힘이 된다고요. 혁준 씨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제게 힘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부대에서의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어요. 특히 제임스라는 병사가 가장 문제였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여군들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제게는 특히 더 심했어요. 아마 한국인과 엮였다는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제임스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를 놀렸어요. 제가 한국 음식을 먹으면 또 화장실 갈 거냐고 묻거나 한국 남친은 잘 지내냐고 비꼬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참기 어려워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혁준 씨와 만났다가 부대로 돌아오는데 제임스가 일부러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어디 갔다 오냐고 물으면서 한국어로 이상한 말들을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제임스가 더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참았던 화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제임스에게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오히려 더 신이 나서 다른 병사들까지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에 대한 온갖 추측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임스는 계속해서 혁준 씨에 대해 나쁜 말들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임스와 그의 동료 몇 명이 제 근처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리고 일부러 크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임신한 게 아니냐는 둥, 그래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 남자들은 다 그런 목적으로 미군 여성들에게 접근한다는 식의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놓고 그들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혁준 씨를 비하하는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들보다 훨씬 더 용감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어디서 그런 변태 같은 농담으로 사람을 재단하냐고 소리쳤어요.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임스와 그 동료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할 줄은 몰랐나 봐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혁준 씨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인지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모르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말만큼은 분명하게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상관에게 불려갔어요. 식당에서의 소동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를 내고 동료들과 갈등을 일으켰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계속 괴롭힘을 당한 끝에 터진 건데 오히려 제가 징계를 받게 된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관 앞에서는 그냥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상황을 겪으면서 저는 이곳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의 연속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일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혁준 씨에게 연락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혁준 씨는 정말 미안해했고 자신 때문에 제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며 자책했어요. 저는 혁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혁준 씨 잘못이 아니라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저를 지지해주는 혁준 씨가 있어서 버틸 수 있다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 지내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혁준 씨는 제 마음을 이해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지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며칠 더 고민한 끝에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고 무엇보다 혁준 씨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혁준 씨에게 먼저 말했어요. 저는 혁준 씨와 만나서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혁준 씨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혁준 씨에게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혁준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나 봅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자신도 그런 마음이었다고, 그날 화장실 문을 부쉈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인연이라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결혼을 결심한 후 저는 전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훨씬 빨리 군대를 떠나게 되는 거였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전역 준비를 하면서도 부대에서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어요. 오히려 제가 전역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더 노골적인 추측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임신해서 전역하는 거 아니냐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돌았어요. 저는 그런 말들에 일일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사람들이었고 제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조용히 전역 준비에만 집중했어요. 마지막 몇 주 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저를 완전히 외면했고 일부는 여전히 뒷말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곧 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며 버텼어요. 전역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제임스가 마지막으로 저를 놀렸어요. 결국 계획대로 임신해서 전역하는 거냐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단 한 번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제가 지키고 싶은 사람이 생겼고 사랑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런 악의적인 말들에 휘둘릴 이유가 없었어요. 드디어 전역하는 날이 왔습니다. 몇몇 진짜 친한 동료들만 작별 인사를 해주었고 나머지는 무관심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부대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편견과 괴롭힘을 견딜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혁준 씨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혁준 씨가 부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는 걸 보고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낸 보람이 있었어요. 전역 후 저와 혁준 씨는 서둘러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사실 거창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큰 결혼식을 원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빨리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혁준 씨의 부모님과 제 상황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다행히 두 분 모두 저희를 응원해 주셨어요. 혁준 씨 어머니는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워하셨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미국인과 결혼한다고 하니 놀라실 만했어요. 하지만 저를 직접 만나보신 후에는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나서는 더욱 친근하게 대해주셨어요. 아버지는 조용한 분이셨는데 저에게 한국 생활이 어렵지 않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물론 어려운 점도 있지만 혁준 씨가 도와주고 있어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안도하시는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결혼식은 정말 소박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 몇 명만 참석한 작은 모임이었어요. 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순한 흰색 원피스를 입었고 혁준 씨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웨딩홀도 아닌 작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축하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제게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혁준 씨와 손을 꼭 잡고 서 있을 때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실감이 났어요. 군복을 벗고 민간인이 된 것도 큰 변화였는데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니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3박 4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혁준 씨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집에서 살지, 어떤 일을 할지, 그리고 어떤 꿈을 함께 키워갈지 말이에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본격적인 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혁준 씨와 함께 작은 투룸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혁준 씨가 출근하고 나서 집을 정리하고 저녁에 함께 식사하고 밤에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곤 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어였어요. 혁준 씨와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대화할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도 쉽지 않았고 택시를 타는 것도 긴장되었어요. 더 큰 문제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미군 시절에는 매일 정해진 스케줄이 있었고 해야 할 임무들이 명확했어요. 하루하루가 긴장과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었어요. 처음엔 이런 자유로움이 좋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보고할 필요가 없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행동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활이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혁준 씨가 출근하고 나면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집 청소나 요리 연습 같은 걸로 시간을 보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가끔 혁준 씨 어머니가 집에 놀러 오셔서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김치찌개 끓이는 법, 된장국 만드는 법, 그리고 각종 반찬 만드는 법까지. 정말 고마웠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루를 다 채울 수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어요. 군대에서는 동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물론 좋은 관계로 끝난 동료들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한국에 사는 저와는 점점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몇 주가 지나자 이런 생활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매일 같은 패턴의 반복이었고 성취감이나 보람을 느낄 기회가 없었어요. 혁준 씨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특별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혁준 씨도 제 상황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 같다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어느 날 저녁, 혁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한참 생각해봤습니다. 군대에서는 주어진 임무만 수행하면 됐는데 이제는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며칠 더 고민한 끝에 저는 혁준 씨에게 말했어요. 사람들과 이어지는 일을 하고 싶다고, 제가 한국을 배워가는 과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고요. 특히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혁준 씨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그중에서 SNS를 활용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했어요. 처음에는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SNS를 많이 사용해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혁준 씨가 기본적인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면 좋을지 함께 의논했어요. 가장 자연스러운 주제는 역시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분야이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도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는 한국 음식을 소개하면서 미국인의 시각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전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영상은 김치찌개였습니다. 제가 그 유명한 화장실 사건을 겪게 만든 바로 그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미국인에게는 어떤 맛인지, 어떤 느낌인지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영상을 찍는 것도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어색했고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혁준 씨가 옆에서 도와주며 격려해 주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첫 영상을 올리고 나서 며칠 동안은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조회수도 몇십 개에 불과했고 댓글도 거의 없었습니다. 조금 실망스럽긴 했지만 처음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 조금씩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커뮤니티에서 제 영상이 공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음식에 대해 궁금해하던 미군들이 제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정말 다양한 반응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댓글도 있었고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의 솔직한 후기가 재미있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이런 반응을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된장찌개를 주제로 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자신감 있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의 깊은 맛과 구수함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의 어떤 음식과 비슷한 느낌인지도 비교해서 설명했어요. 두 번째 영상의 반응은 첫 번째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조회수도 몇백 개까지 올라갔고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특히 제가 음식을 먹고 나서 솔직하게 표현하는 반응들이 재미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완벽한 설명이 아니라 진솔한 경험담이라는 걸요. 제가 실제로 겪은 일들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게 오히려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접근해봤어요. 김치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처음 김치를 먹었을 때의 충격적인 경험부터 지금까지 김치와의 관계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농담 삼아 김치가 변비에 좋다는 얘기도 덧붙였어요. 이 영상이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김치와 소화에 대한 제 솔직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특히 같은 경험을 한 외국인들이 많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조회수가 1000개를 넘어갔고 댓글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사람들은 제가 한국 음식과 소화 문제를 유머러스하면서도 진솔하게 다루는 방식을 좋아했습니다.
어떤 댓글에서는 제가 한식 소화 전문가 같다고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향으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영상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요. 된장이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먹던 음식과 한국 음식의 차이, 그리고 그것이 소화에 미치는 영향까지. 물론 의학적인 전문 지식은 없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은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어요. 이 영상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장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봐주었어요. 댓글에서는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쏟아졌고, 저는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제 채널에 고정 구독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로 주한미군이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었지만 한국인 구독자들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한국인들은 외국인이 한국 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영상 제작에도 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화질이나 음질을 개선하고 편집도 조금씩 배워가며 더 보기 좋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혁준 씨도 많이 도와주었고 가끔은 영상에 같이 출연해서 한국인의 시각을 제공해주기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제 영상들이 주한미군 커뮤니티에서 꽤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먹기 전에 제 영상을 참고한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어떤 음식이 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같은 실용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겪은 시행착오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무엇보다 집에만 있던 무기력한 생활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한 주한미군 여성분이 개인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제 영상 덕분에 한국 음식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음식들을 시도해볼 용기가 생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한국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제 영상이 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실제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했어요. 2달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한식 소화 인플루언서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웃긴 별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제 정체성을 잘 표현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 주제도 점점 다양해졌습니다. 특정 음식에 대한 리뷰뿐만 아니라 한국 식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외국인이 한국에서 식당을 이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들, 그리고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까지. 콘텐츠의 폭이 넓어지면서 구독자층도 더 다양해졌어요. 가장 인기가 좋았던 영상 중 하나는 한국 음식으로 인한 나의 소화기 변화 3개월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겪은 신체적 변화들을 솔직하게 기록한 영상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며 공감해 주었어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는 점점 한국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낯설어서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가진 독특한 경험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혁준 씨도 제 변화를 보며 정말 기뻐했습니다.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던 모습에서 활기차고 목표가 있는 모습으로 바뀐 제 모습이 보기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 항상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제 채널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구독자가 10,000명을 넘어서면서 한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가끔 작은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큰 변화를 가져온 건 미국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제게 영어로 된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미국의 한 방송국에서 보낸 것이었어요. 한국 음식으로 건강을 회복한 주한미군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며 특파원과의 인터뷰 방송에 출연해볼 의향이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미국 방송국에서 연락이 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메일을 자세히 읽어보니 정말 진짜였습니다. 제 SNS 채널을 보고 연락했다고 하더군요. 혁준 씨에게 이 얘기를 하니 정말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좋은 기회니까 꼭 해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방송국 담당자와 몇 번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세부 사항을 정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미국으로 송출하는 방식이었어요. 주제는 한국 음식이 가져온 변화였고 대략 10분 정도의 인터뷰 형식이었습니다. 촬영 전날 밤, 저는 정말 긴장했어요. 지금까지는 제 방에서 혼자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뿐이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방송 출연이었거든요. 혁준 씨가 옆에서 계속 격려해 주었지만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당일 아침 일찍 스튜디오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큰 규모였고 전문적인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스태프들도 많았고 모든 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본격적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위축되었습니다. 메이크업을 받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PD가 와서 미안하다며 양해를 구했어요. 원래 미리 대본을 주기로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곧 가져다 주겠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흘러 촬영 시작 30분 전이 되었는데도 대본이 오지 않았어요. PD는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대본을 준비하던 작가가 교통체증에 걸려서 늦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점점 시간은 촉박해지고 스튜디오는 어수선해졌어요. 결국 촬영 10분 전 PD가 급하게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대본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가면 어떻겠냐고요. 사실 그게 더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대본이 없어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PD에게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카메라 앞에 앉았을 때는 정말 떨렸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오고 녹화가 시작되었어요. 진행자가 간단하게 저를 소개한 후 어떻게 한국 음식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 한식을 접했을 때의 경험, 그리고 점차 적응해가는 과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재미없고 형식적인 느낌이었어요. 진행자가 더 구체적인 경험담을 요청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그 순간 저는 고민했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적당히 순화해서 말해야 할까? 그런데 갑자기 용기가 났습니다. 어차피 제 채널에서 늘 솔직하게 이야기해왔는데 지금 와서 포장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유명한 화장실 사건을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냥 말로만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짓과 표정을 활용해서 더 생생하게 전달해보기로 했어요. 마치 제 채널에서 하던 것처럼 말이에요. 김치찌개를 먹고 복통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화장실을 찾아 헤매는 과정까지 모든 걸 몸짓으로 표현했습니다.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는 표정,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다니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화장실에 도착했을 때의 안도감까지. 특히 김치의 강력한 효과를 설명할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했어요. 김치가 얼마나 크레이지한 음식인지, 아침에 먹으면 정말 폭탄이 나온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3분 정도 계속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중간에 PD가 웃음을 참지 못해서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욱 신이 나서 계속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마치 제 방에서 영상을 찍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이야기를 마쳤을 때 스튜디오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진행자도 정말 재미있었다며 웃고 있었어요. PD는 이런 진짜 리얼한 이야기가 훨씬 좋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인터뷰는 훨씬 수월했어요. 이미 분위기가 편해졌고 저도 긴장이 많이 풀렸거든요. 한국 음식이 제 건강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PD가 저에게 말했어요. 처음 화장실 이야기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방송은 일주일 후에 나갔어요. 저는 혁준 씨와 함께 집에서 시청했습니다. 제 모습이 화면에 나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특히 화장실 이야기 부분에서는 저희도 다시 보면서 웃었습니다. 방송 직후부터 반응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제 SNS에 팔로워가 급격히 늘어났고 메시지도 폭주했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연락해왔어요. 정말 재미있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확인해보니 그 방송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서 조회수가 급격히 늘고 있었어요. 주한미군 여성이 말하는 김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올라갔는데 일주일 만에 100만 뷰를 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회수는 300만을 넘어섰어요. 댓글도 수만 개가 달렸고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제 솔직하고 유머러스한 이야기 방식을 좋아한다는 댓글이 많았어요. 이 방송을 계기로 제 인지도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여러 프로그램에서 출연 제의가 들어왔어요. 제 SNS 구독자도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예상치 못한 연락들이었어요. 특히 과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를 괴롭혔던 동료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연락은 제이슨에게서 왔어요.
그는 과거에 저를 가장 심하게 놀렸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이 대장암 1기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이슨은 의사로부터 식습관 개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방송을 보고 한국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걸 알게 되었다며 한국으로 와서 치료와 함께 식습관을 바꿔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과거에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이슨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한국에 오면 제가 김치 담그는 법부터 알려주겠다고 말이에요. 제이슨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로부터도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클은 한국 여성과 온라인에서 만나 사귀게 되었는데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싶어서 연락했다고 했어요. 데이비드는 단순히 제 방송이 재미있어서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과거 저를 화장실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며 놀렸던 그룹 중 한 명인 브라이언의 연락이었어요. 그는 스트레스성 위장 장애로 고생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를 보고 한국 음식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연락들을 받으면서 정말 묘한 기분이었어요. 과거에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니. 하지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겪은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몇 주 후 제이슨이 정말로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혁준 씨와 함께 그를 공항에서 맞이했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곧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제이슨은 과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저는 제이슨을 집으로 초대해서 한국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그리고 여러 반찬들을 준비했어요. 제이슨은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점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갔습니다. 며칠 동안 제이슨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많은 걸 느꼈어요. 과거의 갈등이나 상처보다는 지금 이 순간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이슨은 한국에서 몇 주를 머물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보였어요. 한국 음식에 적응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았어요. 마이클도 한국에 와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국 여자친구와 함께 왔는데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데이트 문화나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한국 여행 중에 저를 만났는데 제가 추천한 음식들을 하나씩 시도해보며 정말 즐거워했어요. 그는 여행 내내 제게 사진을 보내며 한국 음식 체험기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아직 한국에 오지는 못했지만 미국에서 한국 음식을 찾아 먹기 시작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정말로 위장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겪은 모든 경험들이 심지어 그 부끄러웠던 화장실 사건까지도 모두 의미가 있었다는 걸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에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과거에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정말 신기했어요. 하지만 그들을 원망하거나 복수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각자의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했어요. 제 방송을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저는 그런 분들께 최대한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제이슨이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이 자신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고요. 단순히 치료를 위해 온 것이었는데 여기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의 땅이라고요.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위한 곳이고,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찾은 곳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사랑하게 된 이 나라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한국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혁준 씨도 이런 변화를 보며 정말 기뻐했습니다. 저와 함께 과거 동료들을 만나면서 갈등이 화해로 바뀌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서 뜻깊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제 채널도 이런 스토리들을 소재로 더욱 풍성해졌어요. 과거 동료들의 한국 적응기, 그들이 겪는 변화 과정, 그리고 한국 음식이 가져다주는 치유의 이야기까지. 콘텐츠가 더욱 다양해지고 깊이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이 성장했다는 걸 느꼈어요.
과거의 상처나 원망에 매여 있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도 생겼어요. 이제 저에게 한국은 단순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성장시켜준 곳이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해준 곳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희망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제 인플루언서 활동이 안정되고 여러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면서 저는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혁준 씨와 결혼한 지도 어느새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정말 만족스러운 삶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항상 마음 한편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에 있는 부모님이었어요. 결혼 후 몇 번 미국에 다녀왔지만 자주 만날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화상통화로 안부를 확인하긴 했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영상통화가 왔는데 화면 속 어머니의 모습이 예전과 달랐어요.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였고 표정도 전보다 지쳐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최근 들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자주 불편하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자주 속이 더부룩해서 식사를 거르는 일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고 스트레스성 소화불량이라는 진단만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특히 걱정스러워하시는 건 아버지가 음식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먹으면 속이 아플까봐 점점 소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체중도 많이 빠지셨다고 했습니다. 약도 먹고 있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며 이제는 먹는 것 자체가 무섭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제 가슴이 콕 찔렸어요. 한국에 와서 음식이 제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음식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다는 게 정말 마음 아팠어요. 영상통화를 마친 후 며칠 동안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한식의 치유 효과를 부모님도 경험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완전히 다른 문화권으로 오시는 거니까요. 혁준 씨와 이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혁준 씨도 제 부모님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고 뭔가 도움이 될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봤는데 결국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셔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처음엔 부모님께서 받아들이실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재 상황이 계속되는 것보다는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조심스럽게 부모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한국으로 잠시 와서 지내보시는 게 어떠냐고요. 제가 한국 음식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전해드렸고 혹시 부모님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많이 망설이셨습니다. 언어 문제도 있고 완전히 다른 문화에서 생활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드리고 혁준 씨도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다고 약속하자 결국 한번 시도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모실 준비를 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우선 거주할 곳부터 마련해야 했습니다. 저희 집은 너무 작아서 4명이 함께 생활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근교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을 임대했어요.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혁준 씨가 정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부모님이 생활하시기 편한 구조인지 확인해 주었고 주변 환경도 꼼꼼히 살펴봐 주었어요. 특히 병원이나 마트 같은 필수 시설들이 가까이 있는지 체크해 주었습니다. 집을 정한 후에는 생활용품들을 준비했어요. 부모님이 미국에서 쓰시던 것과 최대한 비슷한 제품들로 구비했습니다. 특히 침구류나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익숙한 브랜드로 준비하려고 노력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음식 준비였습니다. 처음부터 한국 음식만 드리기에는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우선 소화에 좋다고 알려진 한국 음식들 위주로 간단한 메뉴를 계획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하신 날 공항에서 맞이할 때 정말 떨렸어요. 몇 년 만에 직접 뵙는 거기도 했고 앞으로 잘 적응하실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은 피곤해 보이시긴 했지만 저를 보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이 시차 적응도 하셔야 했고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는 시간도 필요했거든요. 특히 한국의 겨울 날씨가 생각보다 추워서 놀라셨어요. 음식도 처음엔 많이 조심스러워하셨습니다. 냄새부터가 익숙하지 않으시다 보니 잘 드시지 못하셨어요. 특히 김치 냄새는 정말 낯설어 하셨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적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첫 주에는 주로 서양식 음식과 한국 음식을 섞어서 준비했습니다. 아침에는 토스트나 시리얼을 드리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간단한 한국 음식을 한 두 가지씩 곁들여 드렸어요. 특히 국물 요리를 좋아하실 것 같아서 미역국이나 무국 같은 담백한 국들부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정도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버지가 미역국을 드시고 나서 속이 편하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으로 식사 후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점차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이것저것 질문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하셨어요. 두 번째 주부터는 좀 더 다양한 한국 음식을 시도해봤습니다. 된장국, 김치볶음, 나물 반찬들까지. 물론 매운 정도는 부모님 입맛에 맞게 조절했어요. 김치도 신김치로 준비해서 덜 자극적이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아버지에게서 나타났어요. 한국에 오신 지 2주 정도 되었을 때 아버지가 직접 밥상에 앉아서 말씀하시더군요. 이 국물이 이상하게 속을 편안하게 만든다고, 오랜만에 식사가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냄새 때문에 힘들어하시던 된장찌개를 이제는 직접 달라고 하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을 정말 좋아하게 되셨어요. 한 달이 지나자 부모님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3끼를 꼬박 챙겨 드시게 되었고, 식사 후에 산책하는 것도 일상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셨고, 한국 요리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인 부모님들을 모시고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식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부모와 함께하는 한식 식단이라는 주제로 클래스를 열어보기로 했어요. 기존의 소화 발효 클래스에 추가해서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클래스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암 수술 후 식습관을 바꾸려는 미국인 어머니, 위장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던 유럽 출신 아버지, 그리고 당뇨 때문에 식단 관리가 필요한 캐나다 출신 부모님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클래스를 진행하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각 나라마다 식문화가 다르고 개인마다 선호하는 맛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한국 음식을 먹고 나서 처음으로 안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참가자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이었어요. 김치를 덜어주고 된장국을 권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음식을 통해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자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경험했던 그 따뜻함을 다른 분들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뿌듯했어요. 부모님도 이런 클래스에 가끔 참여하셨습니다. 다른 외국인 부모님들과 경험을 나누시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특히 어머니는 다른 분들에게 본인의 적응 경험을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부모님의 한국 생활도 더욱 자연스러워졌어요. 봄이 되자 어머니는 작은 화분을 사서 마당에 내놓으셨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뿌리를 내려볼 거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아버지는 혁준 씨와 함께 동네 산책을 다니시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과 간단한 영어로 소통하시면서 서로 친해지셨어요. 가끔은 동네 할아버지들과 바둑을 두시기도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부모님이 스스로 한국 문화를 탐구하기 시작하신 거였어요. 마트에 가서 직접 두부를 고르시고 새로운 나물들을 시도해보기도 하셨습니다. 고들빼기나 도라지 같은 나물들의 이름도 외우려고 노력하셨어요. 어느 날 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혁준 씨 어머니와 제 어머니가 함께 앉아서 김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시더군요. 서로의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표정과 몸짓 그리고 웃음으로 충분히 소통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 가족을 품어준 거라는 걸요. 이 땅이 저희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치유를 가져다 준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한국에 오신 지 반년이 지나자 저희 집은 완전히 다문화 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미국식 커피와 한국식 죽이 함께 나왔고 점심에는 오트밀 옆에 깍두기가 놓여 있었어요. 저녁에는 애플파이와 식혜가 함께 식탁에 올랐습니다. 이런 모습이 처음엔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두 나라의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우리만의 독특한 식문화가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특히 손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양쪽 부모님들이 어떤 음식을 해줄지 계획하시는 모습이 재미있었어요.
혁준 씨 어머니는 미역국을 끓여주겠다고 하시고 제 어머니는 치킨 수프를 만들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제 인플루언서 활동도 부모님이 오신 후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식탁 이야기, 세대를 뛰어넘는 음식 문화의 전수, 그리고 가족 간의 소통에 대한 콘텐츠까지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룰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할머니의 한식 적응기라는 시리즈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직접 출연해서 한국 음식을 처음 접했을 때의 경험담을 들려주시는 콘텐츠였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며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1년이 지나자 부모님은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하셨어요. 아버지는 이제 김치찌개를 직접 끓이실 수 있을 정도가 되셨고, 어머니는 된장국 맛을 보고 간을 맞추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무엇보다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아버지는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던 게 완전히 나아지셨고, 어머니도 예전의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정기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어요. 어느 저녁 가족 모두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식탁에는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김치찌개에 불고기, 샐러드, 빵, 그리고 각종 반찬들까지. 두 나라의 음식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이 느꼈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꿔왔던 집이라는 걸요. 국경이나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사랑과 이해로 하나가 된 가족.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성장하고 치유받는 공간. 혁준 씨도 이런 변화를 정말 기뻐했습니다. 처음엔 부모님들이 적응하실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큰 가족이 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특히 아버지와 혁준 씨가 서로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쳐주면서 소통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했어요. 제 채널도 이런 가족 이야기들 덕분에 더욱 성장했습니다. 단순히 음식 소개를 넘어서 문화 간의 소통과 이해에 대한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많은 구독자들이 저희 가족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문화 가정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서로 다른 문화를 조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음식을 통해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겪었던 그 작은 화장실 사건이 이렇게 큰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그때는 정말 부끄럽고 당황스러웠지만 결국 그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에게 한국은 단순히 살고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제가 성장하고 사랑하고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 진짜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 모두에게도 새로운 희망과 치유를 가져다준 특별한 땅이었어요. 어느 날 밤, 모든 가족이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여러 나라의 향신료 냄새가 은은하게 섞여나고 있었어요. 김치 냄새와 바닐라 향이 어우러진 독특한 향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여기가 정말 내 집이라고.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이곳의 주인이라고. 그리고 이 집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